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문학편입니다. 약술논술 대비 EBS 수능 특강 학습 첫 번째. 문학에서 시의 표현과 형식을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학. 문학은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독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주로 정보나 주장이라고 한다면 문학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죠. 정서. 이 정서가 뭐냐면 결국에는 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에게 같이 느껴달라,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게 정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2강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표현과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정서를 시인들은 어떤 표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내는지 그걸 이 작품을 통해 한번 살펴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표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를 우리가 내용을, 즉 정서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느냐?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즉 언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언어 표현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비유 혹은 상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미지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 이미지 이것들을 적절히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담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표현을 해내는 게 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작품들은 일정한 자기만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형식을.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것은 뭐 크게 나누면 우리가 뭐 자유시냐 정형시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학교 때 학습하는 거고, 오늘은 이 관계를 우리가 먼저 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문학이라는 건 그 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정서고, 그 정서라는 것을 이러한 언어 표현, 즉 비유나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일정한 형식들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걸 머릿속에 담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비유. 자, 비유란 건 뭐냐? 비유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게 A예요. 자, 그런데 A라는 녀석하고 엄청나게 유사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친숙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녀석과 함께 A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이렉트로 비유를 하게 되면 직유, 약간 숨겨서 표현하면 은유, 뭐 이런 것들이 비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직유 같은 경우는 삐리리 같은, 삐리리인 듯 뭐 이런 언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직유, 그 다음에 A는 B와 같은 은유, 이런 녀석들은 잘 보면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내가 나타내고자 했던 녀석, 원관념, 그 다음에 그것과 유사성을 가지면서 이 녀석에 대해 설명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빗대는 녀석, 보조관념. 자, 이렇게.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전부 한꺼번에 드러나는 표현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자, 그럼 상징은 뭐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 뭐예요? 비둘기죠. 그래서 이 상징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하고 다르게 보조관념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리고 원관념은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공식처럼. 그래서 비둘기 하면 그냥 평화를 떠올리는 거예요. 원관념을.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지요. 자,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판서했던 거 지우겠습니다. 이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미지. 자, 이미지를 일단 나누십시오. 어떻게 나누냐? 3D의 현실 이미지. 3D 현실 이미지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3차원 공간의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제가 이런 녀석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는다는 건 제가 갖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귀, 여기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녀석의 여러 가지 성질을 데이터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이미지예요. 그러면 저는 이 녀석에 관해서 약간은 표피가 말랑말랑하고 초록 색깔의 이런 모양새를 가졌구나 라고 해서 제 감각기관인 손의 피부와 눈을 통해서 이 녀석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데이터 값은 여기 제 뇌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현실 이미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부터 다루는 이미지는 뭐냐? 3D 현실 이미지가 아니라 이 녀석이 저장됐다는 전제하에, 우리 뇌에 저장됐다는 전제하에, 자,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느냐? 자극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자극제. 이 자극제는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음성이 됐건 문자가 됐건 언어로 되어 있는 자극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책을 읽는데 페이지에 빨간 피라는 언어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자극제. 언어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 존재로 우리 뇌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빨간 피에 관한 데이터가 이미 저장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극제를 일단은 첫 번째 우리의 눈으로 수용합니다. 자극제. 눈으로 수용하겠죠? 그래서 빨간 피라는 문자 자극을 수용하고 그 자극이 우리의 뇌로 가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 이것에 대응하는 저장돼 있던 정보를 다시 이렇게 출력해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기라고 하죠. 환기. 다시 떠오르게 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환기된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문학적 이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돼요. 3D 현실에 있는 진짜 이미지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다루느냐? 바로 환기된 이미지. 즉, 언어 표현이라는 자극 때문에 우리 뇌에서, 그거 나 아는데? 하고 환기된 이미지. 그래서 환기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 환기된 이미지의 형식이 파일, 즉 영상 파일이다. AVI 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다.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이미지예요. 우리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지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나누자는 거다? 시인이나 작가의 정서를. 그쵸? 그리고 생각을. 그런데 특히 시에서는 그 정서나 생각 따위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표현이라는 게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다양하긴 하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비유와 상징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비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래 나타내고자 했던 게 원관념, 그리고 그것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면서 보충 설명이 쉽사리 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보조관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제시가 되면 그게 비유. 그 중에 보조관념만 제시되고 원관념은 알지? 하고 자동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건 상징. 그리고 이미지라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문학적 이미지, 환기된 이미지다. 그래서 그 이미지는 사람마다 내용은 다 달라요. 다만 환기되는 파일의 형식이 일정한 거지.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본기를 갖고 우리가 실제로 이해가 되는 작품, 즉 EBS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 시는요, 그냥 읽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는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시는 말이죠,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어떤 단계를 거치냐? 시 자체로 놔두지 말고 시를 어때요? 소설과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바꿔보는 것. 이거 2강에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놔두지만 말고 이 녀석을 유튜브 영상처럼 여러분이 바꿔보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바꿔보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일정한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툴을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잘 봐보세요. 시가 소설이 되려면 제일 먼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장소와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짐작하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 이모션, 정서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 사건 속에서 이런 정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 아니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렇게 제가 영어로 정리해 봤는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후에 해당하는 거는 시에서는 화자라는 게 있어요. 화자, 말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있냐면 대상도 있을 수 있죠. 대상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 기타 등등의 인물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를 예로 들면 시에서는 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표현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은 여러분 서정주의 시 같은 걸 보게 되면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라고 했을 때 향단이 시적 대상이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연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위치죠. 위치. 그래서 포퓰라, 나무숲, 그늘 아래 이렇게 되면 그게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회는 시간이잖아요. 그 겨울밤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what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별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일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펼쳐진 사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때 만약 이별했다 그러면 슬프겠죠. 그 다음에 외롭겠죠. 이런 인간이면 당연히 느낄 법한 감정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시인은 직접 잘 써주지 않습니다. 써줄 때도 있지만, 자, 그런데 태도라는 건 뭐냐? 잘 봐보세요. 나라는 인물이 삐리리한 장소에서 뽀로로 할 때 이별을 겪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 그러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별 때문에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극복하면서 희망을 다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여러분 나름대로 소설화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느냐? 바로 이겁니다. 구분하기. 자, 영상이란 건 일종의 화면으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나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 반대로 실제 화면에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뽀사시된 화면 처리 기법으로 따로 보여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칠판을 찌우고 가봅시다. 이제 작품 갖고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은 김광균님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추일서정. 그래서 이 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EBS는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제가 했던 대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시를 소설화해야 됩니다. 소설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제일 먼저 후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요. 후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나 우리 따위의 시어를 통해 짐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쭉 봤더니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죠. 아, 화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화자는 시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어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어. 자, 낙엽. 폴란드 지금 시인은 폴란드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도룬시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인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길이 보이는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열차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포플라 나무가 근처에 있고 근처에 공장지대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공장지대에는 철책이 쳐져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공장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하는 곳이니까 어느 도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언제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찾아봅시다. 언제냐? 보세요. 쭉 시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건 여기 나오죠. 일광이 뭡니까? 햇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낮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고 있거나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야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낙엽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 가을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하고 있나? 자, 이 사람은 지금 도시 어느 곳에서 햇빛이 있는 낮 시간 어느 가을날에 제일 먼저는 낙엽을 봤나 봅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쁜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가 떠올려졌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길이 쭉 펼쳐지다가 끝이 희미해지는 걸 보고 그리고 열차가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옮겨서 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공장을 보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서 철책이 살짝살짝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늘에 구름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서 황량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대요. 자, 그럼 무슨 사건이냐? 사실 사건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혼자 그냥 도시 공간을 산책하며 주변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정서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아까 나왔잖아요. 뭐겠어요? 황량한 생각. 표현이 직접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황량해요. 그쵸? 황량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보게 되면 홀로라고 있는 말도 있고 고독한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외로운가 봐요. 고독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태도죠. 그러면 잘 봐보세요. 화자는 시인인 것 같은데 시인은 어느 가을낮 햇볕이 있는 낮에 어느 도시에서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아 외롭구나, 아 황량해, 아 고독해. 그럼 이 태도 뭐겠어요? 상당히 사색적이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설화하자. 이걸 내재적 감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뭐 해야 돼요? 장면을 포착해내야 돼요. 장면을. 자, 장면 포착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장면을 포착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분을 잘해야 된다. 구분. 자, 그럼 실제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해요. 자, 그럼 낙엽은 실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보이는 건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폴란드 망명정부가 발행한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돈,
그 다음에 대포의 불구덩이에 다 부셔져 버린 도룬이라는 폴란드 도시의 가을 하늘, 이런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 그냥 생각한 거야. 여기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건 그냥 낙엽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건 뭐냐? 길이죠. 자, 실제로 어떤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은 한 줄기예요. 그런데 쭉 뻗은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니고 구겨진 넥타이 같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화면으로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여기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 낙엽이에요. 낙엽.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시죠.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길이 펼쳐져야 되겠죠. 길. 근데 길이 구부러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구겨진 넥타이처럼. 자, 그리고 햇볕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햇볕이 찬란해서. 자, 그래서 햇볕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뿜으며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자, 여기 이제 기차가 있고 굴뚝이 있고 이렇게 연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급행차 이것도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담배 연기도 이거는 굴뚝에 나오는 기차의 연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자, 여기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라고 쳐요. 이게 그래서 뭐 나뭇잎도 달려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사이로 자, 그러니까 포플라 나무 실제 있는 겁니다. 공장의 지붕이 보입니다. 공장의 지붕. 자, 공장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공장이에요. 공장의 지붕. 이건 나뭇가지고요. 이렇게 공장의 지붕이 보여요. 자, 공장의 지붕도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자, 하얀 이빨을 드러내죠. 이 흰 이빨이라는 건 공장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하는 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선을 좀 옮겨보면, 자, 다음 장면이죠. 다음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으로 가게 되면, 자,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이제 나무 가지로 보이던 공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철책이 있어요, 철책이. 철로 된 울타리가 있는데, 얘가 살짝 움직인답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살짝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부러진 철책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장면이 바뀌어서 화자가 시선을 위로 올려서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하나 있는데 그 구름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조금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구름 바로 뭐냐면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즉 빨간색이 엿보이는 구름이라고 해서 이것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여러분이 이렇게 장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실제고, 나머지들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쓴 비유가 됐든 상징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그런 녀석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자, 이 소리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겠죠. 발길로 차면서, 그러니까 소리를 발길로 찰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발길을 찬다는 건 뭐냐면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옮겨 이런 거겠죠,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정서가 나오죠. 혼자서 황량한 생각이 들었어. 자, 이거는 뭐예요? 정서죠, 정서. 그렇지? 나는 혼자다, 황량하구나 라는 생각. 그렇죠? 그것을 버릴 곳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주체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겠죠.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돌이 어떻게 되느냐?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 자, 원. 이건 실제 보이겠죠. 돌을 던졌으니까 돌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거 뭐예요? 반쪽짜리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독한 반원. 그래서 고독하다는 또 뭐냐? 바로 초록색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던졌고요. 이게 원을 그리며 떨어지는 장면이겠죠. 제가 뭐 그림을 그리는 재주는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를 보고 가져갔어야 하는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광균 시인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추일이 가을날이고 서정은 뭔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정서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EBS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있죠. EBS 수능 특강, EBS 교재는 EBS답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약술, 논술 시험을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약술,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EBS 교재를 마치 성경처럼 아니면 무슨 헌법책처럼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 바로 이 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시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BS가 이 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EBS의 해제의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해제의 내용. 자, 여러분들 교재 EBS 수능 특강을 다 갖고 계실 거니까 해제, 바로 해답편 뒤에 있죠. 그 1페이지를 펼쳐보시면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 해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정답이 있고요. 예시 답안이. 그 다음에 김광균의 추일서정에서 해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주제, 그 밑에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느냐?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뭘 본다? 첫 번째, 구성을 봅니다. 구성. 이 구성을 보라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이 약술론술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EBS는 이 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가장 기본 시작점, 틀이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예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EBS는요, 일단은 이 시의 1, 2, 3행을 하나로 묶었어요. 1행, 2행, 3행.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쓸쓸한 낙엽의 모습. 자,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한 덩어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낙엽이고 그 낙엽은 EBS가 봤을 때 뭔가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나 봐 라는 거예요. EBS는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5, 6, 7 4개의 행을 또 묶었죠. 4, 5, 6, 7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하나로 묶었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을 햇살 속 길과 들판의 모습. 자, 길과 들판의 모습. 그쵸? 언제? 가을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 한 것처럼 여러분 교재에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전체 시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은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제로 가세요. 자, 해제로 가서 EBS가 이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따져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EBS 시각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자, 구성과 그 다음에 지금은 해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제에 관련된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시는 EBS가 봤을 때 두드러지는 것이 회화적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예요. 회화가 뭡니까?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시각적 이미지고 그 중에 그림처럼 표현된 게 회화적 이미지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미지 뭐라 그랬어요? 문학에서 이미지는 진짜 이미지가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문자 언어를 통해 자극을 받아서 저장되어 있던 게 파일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환기된 이미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림 파일이 튀어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 이해되셨죠? 자, 이따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무엇하고 연결하냐면 가을날, 그 다음에 쓸쓸함, 이거하고 연결하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건 다시 뭐하고 연결되느냐? 화자가 지금 고독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는 거하고 연결하래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이 시를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나누랍니다. EBS는 앞부분에서는 감정을 제시하지 않고 도시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을 통해 독특한 비유. 자, 그러면 이 시를 앞하고 뒤로 나누랍니다. 그래서 앞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감정은 직접 제시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도시 문명과 관련된 도시 문명 소재,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독특한 비유의 방법으로 얘네들을 제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황량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렇죠? 낯설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 이거. 자, 그 다음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요, 화자의 행동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자의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온답니다. 행동.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 고독이라는 감정이 드러나게 된대요. 자, 그럼 이대로 우리가 감상을 해보면 되겠다. 찾아보면 되겠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찾을 것 이겁니다. 회화적 이미지가 어디 있나요? 라는 거예요. 회화적 이미지. 자, 제일 먼저 일단 포착된 소재가 낙엽인데, 낙엽은 마치 폴란드 망해버린 정부가 발행한 별 가치가 없는 종이돈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대포의 포신에서 빵 하고 불꽃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버린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전부 어때요? 시각적이죠. 지폐나 아니면 가을 하늘이나 아니면 포화나. 자, 그 다음 여기 또 있죠? 구겨진 넥타이. 이것도 실제로 눈으로 보는 회화적 이미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의 금골 사이 마찬가지죠. 공장의 지붕이 하얀 이빨처럼 생겼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부러진 철책도 마찬가지 시각이죠. 나붓기니까요. 그 다음에 구름도 셀로판지로 칠한 것 같은 구름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더군다나 다 모아놓으면 한 편의 그림 같은 회화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고독한 반원, 이것도 회화 혹은 시각적 이미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뭘 떠올리게 해줬냐, 작가가. 가을이다, 쓸쓸하다, 화자인 시인은 고독하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하는 건 앞부분에는 감정의 표현이 없이 이런 녀석만 나와야 돼요. 도시 문명의 소재를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자, 그러면 도시 문명의 소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있어요? 여기 있죠. 급행차. 급행차. 자, 그 다음에 공장.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보시죠? 자, 급행차인데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라고 해서 이 담배 연기라고 비유적 표현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의 지붕은 어때요? 흰 이빨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아주 색다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뭐냐? 뒷부분은요,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죠. 행동을 통해서 고독감을 드러낸다. 행동 뭐 있어요?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되죠. 고독한 반어.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EBS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해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낱낱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를 출제한다면 우리는 주관식 문제, 그쵸? 약술 논술이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EBS에 나와 있는 주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쭉 해제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관식 문제는 어떤 걸까요? 봐보세요. 돌팔매하고 연결된 게 고독한 반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화자의 특정 행동을 드러내는 표현과 함께 그 행동 속에 있는 화자의 정서를 추측해 쓰시오. 돌팔매, 고독 쓸 수 있잖아요. EBS 해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그래서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현대시의 표현과 형식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EBS는 그러한 작품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두고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려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복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다 라고 믿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